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북한 비자를 받으면 북한의 개별 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미 대사의 사전 협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남북 관계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비난하며 한미 간 정면 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6차 한미 방위비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입사한 건 인정되지만 김 의원의 지시나 청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자녀 중 상속을 포기한 유대균 씨를 뺀 나머지 세 남매가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원청의 책임이 커졌다지만 정작 김 씨가 일하던 발전소는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태국과 일본의 확진 환자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와 해외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저촉, 이 논란에 대해선 정부가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언급했던 개별 관광을 정부가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 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떤 형태의 개별 관광을 검토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같은 육로를 통한 여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등 장비 반입이 많고 많은 사람들의 여행 비용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북한에 지불해야 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여행하는 외국인들처럼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자 방비라든지 절차에 관련해서는 아직 따로 언급해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 초청장이 있어야 방북이 가능했던 것을 비자만 받아도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은 정말 가능할까요? MBN이 북한 여행 상품을 파는 해외 여행사에 연락을 해보니 북한 측이 한국인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호응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제2의 박왕자 씨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백길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안내원 없이 자유여행하는 건 금지돼 있어 무조건 여행사를 통해야 하는데 그중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 곳에 문의해봤습니다. 韩国人肯定不行，不是那么轻易容易办嘛，得需要韩国和朝鲜谈判一下吧，对，两个国家政府谈判，对。 이유를 묻자 북한 대사관에서 한국인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관광 비자가 나온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정부의 구상도 가능한 건데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2월까지 철거하라고 하는 등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양덕온천과 원산갈마 관광지구가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多多，不是很多。比较最火的商品是什么？最火的就平壤呗，在平壤开城的人也不是特别多。 과거 금강산 관광에서 피격당한 박왕자 씨 사건처럼 남측 관광객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숙제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문제는 또 있죠. 미국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해가며 사실상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힌 미 해리스 대사의 발언엔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남북협력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는 거죠. 정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재를 촉발할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최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대북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재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남북 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특히 해리스 대사가 낙관주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데 대해선 불쾌감까지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항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본부장 역시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비건 부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도 반응을 말하기엔 이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 큰 틀에서의 대북 제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균열이나 이완에 대한 어떤 우려를 좀 표명한 것이 아닌가. 미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연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한미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해리스 미 대사의 발언에 여야 정치권도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여권에서는 해리스 대사가 조선 총독이냐고 비판했고 보수 야당은 이러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관광에 대해 한미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에 발끈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리스 대사가 조선 총독이냐고 비판했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 관광에서부터 돌파구를 찾아 나가면 될 것입니다.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평화당은 정부는 해리스 대사를 초치해 오만 방자함을 엄중하게 항의하라며 매우 무례한 외교적 결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내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면 외톨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지는 일본 총독 8명 모두 콧수염을 길렀다며 일본계 미국인인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미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해리스 대사 발언을 두고 한미 간 정면 충돌 양상까지 보이는 형국이죠. 청와대는 아직도 불쾌한 듯합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재원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들 또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말을 전제하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해리스 대사가 평소 직설적인 성격인 건 이해하겠으나 대통령 말을 곧바로 반박하는 건 말 그대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특히 국정 운영 4년 차인 올해를 넘기면 남북 관계 진전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만큼 청와대는 미국에게 더는 차단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도 듭니다. 미국과 협의도 안 끝낸 이 개별 관광 카드를 청와대가 왜 지금 꺼내 들었을까 하는 거죠. 일단 규정 자체로만 보면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여행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어제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실제 외국인이 중국을 통해 개별 여행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반가워할 카드다, 이렇게 청와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남북이 이런 개별 여행 카드에 대한 협의나 공감대가 완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이 카드를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올해 신북방 정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 확대도
포함하는 방안인 만큼 개별 관광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한 협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한미 간 갈등을 빚는 문제는 또 있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입니다. 6차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난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이 두 장관이 이례적으로 공동 기고문까지 써가며 한국의 분담금 협상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이틀간 진행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양국 간 이견이 줄었지만 총 규모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례적으로 미국 언론을 통해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두 장관은 한국은 동맹이지 부양 대상이 아니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서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몫은 미군 주둔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비중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받아내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협상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간접 비용과 무기 구매를 통한 기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군복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무기 구매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사는 최근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호르무즈 파병 연계설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에 우리 당인지 우리 공화당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대1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가 답이 없자 이런 건데 하긴 새 보수당도 마음이 급할 겁니다. 통합 과정에서 지분 분배가 중요한데 한국당이 이미 공천관리위원장을 정해버렸으니까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양당 협의체 제안에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황 대표가 답변을 거부할 경우 통합 반대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답변에 따라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을 할 것인지 우리 공화당과 통합을 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새 보수당 측 정운천 지상우 의원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각각 일정과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지만 앞서 지 의원이 박형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만큼 혁통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박 위원장은 사퇴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통합 논의 역시 혁통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만 되면 사퇴가 아니라 뒤주회라도 들어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새 보수당을 향한 공개 비판도 나왔습니다. 우리 둘이 먼저 방 두 개 찡하자. 그거 아닙니까? 기득권 내려놓자고 주장하면서 왜 그들은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지 않습니까? 한국당과 새 보수당 양당 간 협의체 구성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전권을 다 주겠다고 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아주 강력한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오염된 물에 쇠고기를 넣어봐야 죽거나 오염에 적응하게 될 뿐이라며 물갈이에 판가리까지 하겠다고 한 겁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용호 전 국회의장.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라는 뜻이 담긴 그림을 황교안 대표에게 건넨 김 위원장은 황 대표가 전권을 다 주겠다고 했다며 강력한 혁신 공천을 예고했습니다. 오염된 물은 갈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쇠고기 집어넣어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만은 정말 이제 물갈이 판가리가 되는 국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야 한다. 특히 청년, 여성의 핵심 방점을 두겠다며 정치 신인들을 위해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등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승리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설 전에 원칙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공관위원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황 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의 최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를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된다고 그렇게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다시는 나와서 안 된다. 정 총리는 선관위가 번복하는 일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잘해줬으면 좋겠다며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반포 집을 놔두고 종로로 이사를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자금 대출이 안 될 걸 알고 미리 받아간 건 아니냐. 종로에 산다면서 반포 아파트는 왜 안 파는 거냐는 말로 어제 힘들었죠. 따로 직접 해명까지 해야 할 정도로요.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민감한 부동산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다음 달 초 입주하기 위해 이달 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시세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 하셨어요. 여기 시세가 9억이에요. 9억에서 뭐 9억 2천. 그런데 계약 시점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와 맞물리면서 자금 출처를 놓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규제 직전 대출 막차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건데 파장이 커지자 이 전 총리가 직접 해명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총리 관저에 머무는 동안 비워놨던 서울 잠원동 자택을 전세로 내놨고 별도의 대출 없이 그 돈으로 새 집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총리가 의혹 하루 만에 대응에 나선 건 총선을 앞둔 민심이 그만큼 부동산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부동산 시세 차익 기부 계획을 밝히라며 예비 후보자 적격 판단을 보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 전 대변인 측은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만큼 다음 심사일인 오는 20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전두환 씨의 골프장 라운딩과 호화 오찬을 잇따라 폭로했던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돌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하려면 현역 구의원이니만큼 정의당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자 그런 겁니다. 정의당 내부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정의당을 탈당했습니다. 임 전 부대표는 지난해 5.18 관련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씨가 측근들과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명함 드릴게요. 정의당 부대표 임한솔입니다. 서대문 구의회 의원 맡고 있고요. 정의당. 총선 공직 사퇴 시한에 맞춰 구의원직을 내려놓은 임 전 부대표는 국회의원이 돼 전 대통령 추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을 통해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아 5.18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임 전 부대표는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를 반대하는 당 지도부가 총선 출마를 허락하지 않아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즉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임시상무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대문구 구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도 임 전 부대표의 탈당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임 전 부대표는 향후 정해진 행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광주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답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검찰 인사로 지금 수사팀이 모두 다 교체될 테니 그때까지 시간을 끌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빈손으로 돌아온 검찰. 같은 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받아 경찰에 하달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에게 해당 첩보의 전달 경위와 함께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전달받은 제보를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이첩한 것일 뿐 이후 경찰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비서관 소환과 경찰청 압수수색 등 하명 수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주일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인사를 앞둔 검찰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법적 책임은 없다는 걸 강조하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처음 소환된 지 33일 만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돌연 중단된 지난 2017년 말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총책임자였습니다. 검찰 기소 직후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론을 정해둔 수사라는 표현을 통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시각을 드러내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른바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KT에 취업한 건 인정했지만 뇌물수수 혐의, 그러니까 딸의 채용이 대가성 가진 뇌물이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 채용 관련 재판의 쟁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2012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과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특혜 채용이 상호간의 대가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뇌물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입사 과정엔 특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죄목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의 신빙성을 들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에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일식집에서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 결제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이는 2009년으로 판명된 겁니다. 2009년엔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졌던 2012년 하반기 공채 관련 청탁성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 관련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일부 시위대는 판결 직후 국회의원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가 주어졌다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유병원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액수로 2,600억 원가량 되는데 이미 청구되고 남은 1,700억 원을 유병원의 세 자녀가 내라고 판결한 겁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4,600억 원 정도를 지출했었습니다.
이듬해 정부는 청해진 해운과 세모그룹 유병환 전 회장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 직원들이 2013년 1월부터 사고 전날까지 180회 이상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를 집행했고 유 전 회장이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소홀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해경의 구조 부실 등 국가 책임은 25%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병환 일가가 정부에 내야 할 돈은 전체 인정 금액의 70%인 2,606억 원. 법원은 이 가운데 이미 청구된 금액을 뺀 1,700억 원을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세 자녀가 3분의 1씩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4자녀 가운데 상속을 포기한 장남 유대균 씨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소송 외에 남아있는 2건의 세월호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선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집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금은방에서 2인조 남성이 200여만 원어치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10대로 추정되는 이들이 대낮에 벌인 일인데 명절을 앞두고 이런 절도 범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금은방입니다. 두 남성이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아 상담을 하는 듯 하더니 주인이 잠시 눈을 돌린 틈을 타 반지를 낚아챈 뒤 재빠르게 문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지난 14일 10대로 추정되는 2인조 남성이 손님을 가장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장사를 40년 했는데 이렇게 대담한 아이들은 처음 봤어요. 부모님을 금반지를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고등학생은 안 되고 중3이나 형제가 온 걸로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해줬죠. 주인은 뒤늦게 문을 잠그려 했지만 이들은 이미 가게를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도난당한 금품은 5돈짜리와 3돈짜리 금반지로 모두 200여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도주한 두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절을 앞두고는 금은방 등 현금을 다루는 매장에서의 절도 범죄가 빈번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절을 보내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현금을 다루는 업주들은 각별하게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세심한 치안 대책과 함께 관련 업계 역시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습니다. 직장 내 욕설과 직원 감시, 부당한 업무 지시 같은 게 6개월 만에 사라지길 바라는 건 지나친 기대일까요? 여전한 직장 갑질 실태, 김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직장 갑질 119가 접수한 음성 녹취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응급실에 간 걸 보고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단통에 올려줄 거 아니야! 왜 자꾸 반복하냐 묻잖아. 빨리 얘기해요. 아, 물으면 대답 좀 빨리빨리 해. 짜증나니까.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윤모 씨는 갑질을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폭언이나 욕을 많이 듣는 편이죠. 누군지 다 아는 상황이고 직감당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대기업 회사원인 이모 씨는 부당 업무를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원들 화장실 가는 거 똥 싸는지 하는지 뭐 소변 누는지 그런 것도 다 검사를 해야 되고 뭐 기둥 뒤에 박혀 있으라고 그렇게 그거는 관리 감독으로만 나왔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3명 중 1명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언 폭행이 가장 많았는데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직장 갑질 가해자가 임원 또는 경영진이다라는 응답이 21.6%에 해당했습니다. 사용자가 한때 갑질을 당했는데 법은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질 신고를 노동청 신고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김용균 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28년 만에 개정돼 시행됐습니다. MBN과 고용노동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김용균법의 명과 암을 길기범, 신용식 기자가 차례로 짚어봅니다. 몸에 장비를 가득 맨 사람들이 로프에 매달려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빌딩 외벽 작업을 할 때 추락을 막을 전문 기술을 배우는 건데 외벽 작업을 지시하는 원청 건물관리업체 대표도 참가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보다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근로자도 안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고가 나면 사업주의 처벌 수위도 높아져 현장이 더 안전해질 거란 기대도 큽니다.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도 걱정을 좀 덜하게 되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하고. 하지만 정작 김용균 씨를 숨지게 한 발전소는 여전히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발전소 내부는 분진이 가득하고 근로자는 랜턴 하나에 의지해 기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급 금지 업종에 발전소가 제외되면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이들의 얘기입니다. 뭐라도 해서 바꿔보자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이거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정말 탄식밖에 안. 최근 5년 동안 발전소에서 산재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중 98%가 하청 근로자였지만 정작 김용균법에 용균이가 없는 셈입니다.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 근로자 김군이 숨진 구의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 김군은 없었습니다. 인권위마저 법안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외면한 채 법은 시행됐습니다. 김용균, 구의역, 김군이 모두 빠진 산안법. 그렇다면 법안에 포함된 다른 직군들은 과연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행 첫날부터 현장 곳곳에서 빈틈이 발견됐습니다. 5년간 배달 일을 해온 전모 씨.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드디어 안전보호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배달해야 해 여전히 도로 위를 아찔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바뀐 법에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시간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처벌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달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나가지고 손님이 취소 요청을 해서 제 사비로 물어준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위험한 순간은 매 있기 때문에. 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기업들의 꼼수도 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의 하청이 금지되자 외주 직원 2인 1조로 진행하던 작업을 직접 고용한 한 명이 맡게 하는 식입니다. 대기업조차 이 정도여서 노동계는 결국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못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서 일한다는 것은 더 노동 강도를 더 높이고 산업재해가 발생될 확률이 더 높게 만드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재개의 반발에 법안이 후퇴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법안이 돼갖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전세 시장이 불안합니다. 석 달 만에 전세값이 5억 원 뛴 아파트가 있을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특히 다음 주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을 틀어막기로 하면서 또 임대차 공급원 역할을 했던 갭 투자가 줄면서 전세값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 유명 초중고가 몰려있고 교육열도 뜨거워 전세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가구는 7억 원대의 전세가 나갔지만 지금 호가는 13억 원입니다. 석 달 만에 5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연초 비수기를 맞아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12.16 대책 이후 상승폭을 키운 모양새입니다. 대출 규제로 집 사기를 포기하고 전세에 눌러앉는 경우가 많은 데다 5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을 차단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집에서 전세 살던 사람들이 대출 연장이 막히면 갭 투자를 했던 자기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기 지역의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수요가 몰려있는 특정 지역이나 이사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전세 물건이 한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호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지역별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카드 등을 꺼낼 태세지만 첫 계약 때 보증금을 높여받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5087대 1. 지난 연말 수도권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입니다. 1순위 추첨이 끝나고 남은 가구에 대한 추첨이라고는 해도 좀 많이 과하죠. 이곳이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근 규제 지역과 인접해서 위치도 좋고 비규제 지역이니 이런저런 제약을 받지 않아 청약자들이 몰린 겁니다. 이런 걸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4%로 4주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0.18%로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안전 수단은 아직 많다. 매매 허가제 도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급 부족으로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건 공포 마케팅이다.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을 안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뭔 죄일까요? 열심히 돈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했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새 집값이 너무 비싸 대출을 받으려 해도 15억 원 초과 주택은 아예 불가. 9억 원 초과는 한도가 줄어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 어쩔 수 없이 전세로 가려고 해도 며칠 후부터는 전세 대출마저 제약한다니 집은 애물단지가 돼버리고 선량한 시민은 한숨만 쉴 수밖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애꿎게 피해보는 이들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집값 잡으려다가 애먼 사람 잡으면 안 되잖아요.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생기면서 무단 횡단이 확 늘었습니다.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장가 생기면서 횡단거리가 반으로 줄었고 그러니 무단 횡단의 유혹이 커진 거죠. 게다가 눈앞에 내가 탈 버스가 오면 급한 마음에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현장을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무단 횡단을 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버스를 타려고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버스가 오면 아무 생각 없이 타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BRT, 즉 간선 급행 버스 체계가 도입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은 부산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중앙에 이렇게 양방향 버스 정류소가 생기면서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듯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탄 채로 BRT 건널목을 무단 질주하는 광경도 자주 목격됩니다. 반대편 좌석에 가득하면 최소한 한 20m? 지금은 뭐 짧게는 여기 한 3m, 3m. 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쉽게 건너갈게요. 지난 2018년 BRT를 처음 도입한 부산에선 그동안 사망사고만 6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건이 무단 횡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일 때도 건너갈 수 있겠다는 그런 심리가 들기 때문에 무단 횡단을 막을 안전장치가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보행자 의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수강료의 3배를 돌려주겠다. 강의를 평생 듣게 해주겠다.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들의 이런 홍보를 믿고 1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업체들은 약관에 다 써놨으니 문제 없다는 말뿐인데 찾아보니 정말 깨알같이 써놨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명문대에 합격만 하면 공제 없이 수강료의 3배를 돌려준다는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의 광고입니다. 고된 수험 생활 끝에 명문대 합격증을 받아들고는 환급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뿐이었습니다. 또 담임관리라는 명목에 금액이 또 30만 원 포함돼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날 전화해서 저는 한 3달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금액을 뺀 다음에 온라인 게시판에도 당초 무료라면서 제공했던 교재의 가격을 빼고 돌려줬다는 등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업체는 이 사실을 별도 약관에 적어놨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홍보할 때는 저희가 그거를 안내를 안 드렸어도 구매자 확인 사항이 쓰여 있었는데 그걸 확인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다 이제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서요. 또 다른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 수강료 수십만 원을 더 내면 공무원 시험 강의를 평생 들을 수 있다며 홍보합니다. 실제로는 매년 업체가 정하는 기간에 불합격 인증을 해야만 계속 수강할 수 있는 건데 이를 몰랐거나 공지를 못 본 학생들의 수강권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갱신이 11월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건가 보다. 뭐 따로 연락이 있겠지라는, 저는 문자를 받지를 못했으니까 모바일로도 공지가 안 됐고요. 비슷한 일을 당한 수험생이 500명을 넘겼고 소비자원에도 피해 접수가 잇따르지만 업체는 역시나 약관에 평생 수강의 조건을 다 적어놨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약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인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표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조항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 인터넷 강의의 파격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은 킵초게 신발로 시작합니다. 킵초게면 얼마 전에 마라톤 신기록 세운 그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이 마라톤 풀코스를 1시간 59분 40초 만에 완주하면서 2시간의 벽을 깬 최초의 선수로 유명해졌는데요. 킵초게 본인만큼 유명해진 게 이른바 킵초게 신발입니다. 스포츠 브랜드에서 특수 제작한 신발인데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가 치솟았거든요. 실제 올해 초 열린 한 일본의 마라톤 대회에서는 출전한 선수 10명 중 8명이 이 신발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운동화 뭐가 다른 건데요? 네, 일단 보통 마라톤 하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이 납작한 경량화를 신잖아요. 그런데 킵초게 신발을 보면 이렇게 푹신한 바닥 쿠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게가 190g밖에 되지 않고요. 이 쿠션에는 탄소 섬유판이 끼워져 있는데 발을 잘 튀어 오르게 해주고 또 특수 제작된 중창 때문에 평지나 오르막길을 뛰어도 마치 내리막길을 뛰는 듯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실제 이 신발을 신은 선수들은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신발이 출시되고 13개월 만에 마라톤 기록이 5개나 깨졌다고 합니다. 누구나 탐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신발이 이렇게 이슈가 되냐, 이게 궁금합니다. 네, 올해 세계인의 주체 2020 도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라톤도 하계 올림픽의 한 종목인데 국제 육상 경기 연맹이 선수들에게 킵초게 신발 착용을 허용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기술 도핑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불공정한 경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팽팽합니다. 킵초게 선수 본인은 달리는 주체가 결국 인간이고 스포츠계는 기술의 진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육상경기연맹의 최종 결정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값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걸 사서 못 신는 선수도 있을 거고 참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멍든 미셸 오바마입니다. 미국 전 영부인이 맞았다는 겁니까? 네, 키워드 보시고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에 걸려있는 포스터입니다. 구타당한 여성들의 얼굴을 확대해 놨는데요. 맨 오른쪽 상단을 자세히 보시면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미국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입니다. 미셸 오바마 외에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힐러리 클린턴, 마크롱 여사 등의 얼굴이 눈에 띄는데요.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을 알리기 위해서 한 이탈리아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직접 폭력이 가해진 것은 아니고요. 멍과 상처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 아는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유명인들의 얼굴을 갖다 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작가 이름이 알렉산드로 팔롬보라는 사람인데요. 이전에도 비슷한 테마로 인식 개선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디즈니 공주 캐릭터나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얼굴에도 멍자국을 합성해서 여성 폭력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친숙한 사람이나 만화 캐릭터에 이런 합성이 더해졌을 때 대중이 받는 충격이 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겠어요. 네, 저도 처음 봤을 때 초상권 문제를 조금 걱정했는데요. 외신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이 해당 캠페인의 경우에는 미셸 오바마나 메르켈 총리 등 합성된 인물 모두 본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셸 오바마는 특히 영부인 시절에도 흑인과 여성 인권 운동에 앞장선 만큼 선뜻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퍼스트 레이디의 품격은 역시 영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남성이 또 숨지면서 이제 희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 일본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 싱가포르에서는 3번째 의심 환자가 발생해 중국의 대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우리 제주도 같은 곳도 안심할 수는 없겠죠. 김미경 기자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때문에 69세 남성이 숨졌습니다. 우한 위생건강위원회는 2번째 사망자 슝 씨가 지난달 31일 폐렴 증상을 보인 뒤 4일 입원해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당시 슝 씨는 이미 장기의 상당 부분이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폐결핵과 흉막결핵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망자가 만성 간질환과 암 병력이 있었던 것과 달리 슝 씨는 과거 병력이 없던 것으로 전해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한 보건당국에 따르면 15일 기준 41명이 우한 폐렴 확진 진단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중퇴, 12명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强调的是就是在武汉的有关疫情发生之后，武汉的卫健委 一直持续不断的对外在介绍情况。 중국과 왕래가 잦은 국가들에서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태국과 일본에서 우한을 방문했던 중국인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싱가포르에서는 우한을 여행한 69세 남성이 폐렴 진단을 받아 우한 폐렴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지난 14일 다낭공항으로 입국한 우한 출신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발열 증세를 보였지만 우한 폐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한 서울 인원고 학생에게 학교가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인원고 측이 내린 서면 사과, 사회봉사 등 처분은 최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한국방송협회 등 20개 방송통신유관협회 또 기관과 2020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함께하는 희망의 2020년 방송통신인이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등 방송통신인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진천선수촌은 그 여느 해보다 바쁩니다. 바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선수들은 오늘 공식 훈련 개시식을 하고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매년 하는 훈련 개시식이지만 선수들에게는 도쿄올림픽을 맞는 올해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해입니다. 스스로 믿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라며 우리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를 획득해 10위권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휴식도 없이 오후부터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제1교포 3세 안창림은 유도의 종주국인 일본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일본의 전 종목 석권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즌을 통해서 제가 많은 면에서 성장했다고 제 자신도 느끼기 때문에 꼭 금메달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여웅철의 딸인 여서정은 아빠 목에 올림픽 메달을 걸어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을 목표로 이제 열심히 훈련에 임하면서 좋은 성과, 후회 없는 성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까지 189일. 선수들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다시 훈련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번 주말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평년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고요. 낮에는 6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동해안을 따라서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눈과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약 5에서 20mm가량이 예상되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동부에는 1에서 5cm, 강원 동해안과 경남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동풍과 기압골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내일 비 오는 지역들이 조금 더 내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동해안은 안개가 끼겠고 눈비로 가시거리도 짧은 곳도 많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는 멕시코 여성. 일상생활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올해 심리학과를 졸업한 데 이어 또 범죄학을 공부할 거라고 합니다. 이 두 전공을 연결하고 싶어서요. 더 놀라운 건 그가 미인대회 우승자라는 겁니다. 장애는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